삼성전자가 새로운 삼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 이후 23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빠른 실행력과 열린 소통 문화를 지닌 스타트업 삼성으로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합니다. 대우건설과 하나건설이 사우디에 총 10만 세대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23조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입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는 계약이행 보증금 중 2천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명목으로는 지나치다며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에 2천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와 연계되지 않은 독립투자자문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혁신을 선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체제에서 혁신적 경영 방식의 스타트업을 표방하는 뉴 삼성으로 23년 만에 조직 문화 개혁에 나선 것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이 조직 문화를 80년 만에 전면 수술하는 문화대 혁신을 선포했습니다. 변화의 목표는 스타트업, 즉 초기 벤처기업처럼 빠르고 유연한 조직입니다.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해 경직되고 관료화된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강력한 혁신 의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경기도 수원 본사 디지털시티의 디지털 연구소에서 윤부근 CE 부문 대표, 신종균 IM 부문 대표,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을 비롯해 주요 사업부장 임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삼성컬처 혁신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스타트업 삼성은 조직 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향점을 동시에 담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삼성이 내세운 3대 컬처 혁신 전략은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업무 생산성 제고, 자발적 몰입 강화입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임직원 간 권위적인 호칭도 근절하고 직급 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직무와 역할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몰입 강화 방안으로는 장시간 근무 문화 개선과 계획형 휴가 문화 구축이 추진됩니다. 습관적 눈치성 평일 잔업이나 주말 특근을 줄이고 가족사랑 휴가나 자기개발 휴가 같은 다양한 휴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컬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급 단순화, 수평적 호칭, 선발형 승격, 성과형 보상의 4가지 방향을 골자로 글로벌 인사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6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3년 6월 7일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신경영을 선언한 뒤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23년이 지난 2016년 3월 이재용 부회장이 스타트업 삼성을 표방하며 뉴 삼성의 기치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대우건설과 하나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조 원 규모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인데요.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이 오늘 직접 한국을 방문해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부 수도 리야드의 공항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분당 신도시 2배 규모의 다흐야 알푸르산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사우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이 사업은 대우건설과 하나건설이 사우디의 대형 건설사 사빡과 함께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우건설과 하나건설은 오늘 서울 반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과 최강호 하나건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업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의 신도시 다흐야 알푸르산은 10년간 총 10만 세대의 주택과 신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약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최첨단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하나 약 23조 원 내외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 연간 1.5%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인 리야드에만 6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 보유율은 60%밖에 안 돼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주택부를 신설하고 향후 7년간 약 464조 원을 투자해 15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 역시 주택난 해결을 위한 일환입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대우건설과 하나건설은 사우디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 사업 수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2016년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가해 주력 모델들과 제네시스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전용 모델 아이오닉, 제네시스 브랜드의 컨셉트카, 그리고 기아차의 신형 K7이 뉴욕 오토쇼에 동시 출격해 화제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차가 뉴욕 오토쇼 전면에 내세운 차량은 아이오닉입니다. 현대차는 뉴욕 오토쇼에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등 아이오닉 전체 라인업 3종을 북미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시장 공략의 선봉장으로 아이오닉 3총사를 앞세워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도 뉴욕 오토쇼에 참가했습니다. 포드와 스포츠 세단형 콘셉트카 뉴욕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뉴욕 콘셉트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 디자인이 담긴 모델입니다. 이 콘셉트카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날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뉴욕 콘셉트를 비롯 G90 2대와 G80 1대를 전시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번 모터쇼에 처음으로 단독 부스와 프레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럭셔리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기아차 주력 전시 모델은 신형 K7입니다. 2009년 첫 선을 보인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1세대의 계보를 잇는 2세대 모델인 신형 K7은 올해 하반기 북미 시장에 출시됩니다. 기아차는 신형 K7의 현지명인 카덴자의 성공을 통해 치열한 미국 준대형차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아차는 전 시장의 에코전을 별도로 꾸미고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와 K5 하이브리드, 소울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거 전시해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드디어 나온 LG의 야심작 G5는 뺐다 꼈다 마치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과 같은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LG전자가 이 G5의 본격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가로수길에 위치한 LG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이곳에서는 LG전자가 출시를 앞둔 새 전략 스마트폰 G5, 그리고 이 G5와 연동될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는 기기인 프렌즈들을 마음껏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G5와 프렌즈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또 체험을 해야만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출시 전 대규모 체험 행사를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마치 변신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처럼 G5 아래 부분에 있는 기본 모듈을 서랍처럼 당겨서 분리하고 다른 부품을 끼워 넣으면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로 변신합니다. 이번엔 하이파이 모듈로 바꿔 끼우자 고품격의 음질을 재생해주는 스피커로 바뀝니다. 가상현실 VR 기기와도 연결되고 360 카메라와도 연동돼 360도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공 모양의 카메라를 움직여 집안의 모습을 찍고 외출했을 때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모듈폰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놀이터와 같은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약 한 달여간 소비자들이 직접 G5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G5하고 프렌즈를 고객분들이 많이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이제까지 쓰던 스마트폰하고 이제 그 경험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경험을 드리고, 바로 내일부터 신사동 가로수길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LG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할 수 있고 26일에는 여의도 IFC와 삼성동 코엑스, 31일에는 판교와 신촌 현대백화점 등에서도 LG 플레이그라운드가 들어서 G5와 프렌즈를 마음껏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 밖에도 공연과 팬미팅, 파티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비유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힐드 사모펀드.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하이힐드 사모펀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인기의 배경이 뭘까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블리것의 하이힐드 펀드가 공모주 우선 청약을 앞세워 펀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KTB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TB 블리것의 하이힐드 사모펀드에 746억 원의 뭉칫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일 신규 설정된 흥국자산운용의 흥국 블리것의 하이힐드 사모펀드도 사전 예약을 통해 410억 원어치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블리것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산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힐드 사모펀드는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 이하인 비유량 채권에 펀드 자금의 45%를 투자합니다. 대신 3천만 원까지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롯데 넷마블 게임즈 등 대여급 IPO가 줄지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IPO 시장을 노리는 자산가들이 공모주 우선 배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하이힐드 사모펀드에 거액을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 롯데 상장과 관련해서 수익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공모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급 상장을 앞두고 블리것의 하이힐드 펀드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쉽게 늘어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펀드에 담을 BBB 플러스 이하 비유량 채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 협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에 호응하기 위함인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막상 10%대 대출을 시중은행 창구에 내놓기 꺼려하는 등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올 초 저축은행 중앙회와 우리은행이 포괄적 업무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웰컴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최근 시중은행과 연계 영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신용자들에게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안내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연계 영업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분인 셈인데 두 업권의 입장 차이가 커 실제 중금리 대출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저축은행은 10%대 대출을 연계 상품으로 내놓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연계 영업에서 10%대 중금리 대출을 대량으로 받을 경우 역마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금리 대출은 자체 영업망을 활용하고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대출 한도가 부족한 1금융권 고객 유입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계 영업의 목적이 중금리 대출 확대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중은행은 막상 창구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팔다가 이미지 손상이 있을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 창구 직원들이 연계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우리은행은 저축은행 연계 영업을 직원 실적으로 직접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들은 대출보다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 활용에 관심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연계 대출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ISA에 저축은행 예금 상품을 편입시켰습니다. ISA 영업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사보다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예금 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인 셈입니다. 시중은행이 저축은행과 연계 영업을 통해 실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신한은행의 비대면 스마트 뱅킹 앱 써니뱅크가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외에 출금이나 이체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모바일 뱅킹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하고 주력으로 삼고 있는 환전 서비스도 타행 서비스에 비해 뒤처지는 등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바일에서 신한은행 써니뱅크를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 중에 근처에 영업점이 없어 써니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는데 출금 이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신한 S뱅킹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하고 S뱅킹 앱의 등록, 가입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앱을 설치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근처에 지점이 없다는 고객에게 다시 지점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광고에 통장을 만든 신규 가입자들은 반쪽짜리 서비스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가능해도 실제로 출금이나 계좌 이체를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써니뱅크가 아직은 고객 유입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부터 환율 우대 서비스를 통해 환전 서비스를 써니뱅크의 주력 서비스로 광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써니뱅크 환전 서비스는 공항만 수령 지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점에서 수령하려면 수령 예약 당일에만 가능하고 지점별로 외화 보유 상황도 달라 수령이 가능한 지점을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마저도 타행 환전 서비스 수령 시간은 24시간인데 비해 써니뱅크의 경우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가능 기간도 타행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3개월이지만 써니뱅크의 경우 한 달에 불과합니다. 불편은 수령 외의 부분에도 있었습니다. 타행 서비스의 최저 환전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 100달러지만 써니뱅크는 300달러 이상만 환전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편의에 중점을 둔 스마트 뱅킹 서비스. 그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는 무늬만 스마트 뱅킹일 뿐 고객들에게 불편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심전환 대출이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놨던 정책이었는데요. 1년이 지난 현재 평가가 어떨지 이보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안심전환 대출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지난해 3월에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돌파를 하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이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상품을 고정금리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재편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기 때문에 상환 초반 부담이 클 수는 있지만 갈수록 이자 원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안심전환 대출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연 2.6%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기몰이를 했었는데요. 출시 나흘 만에 대출 한도였던 20조 원이 바닥이 났고요. 한 해 동안 31조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가령 A씨가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1억 원을 20년 원금 균등 분할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금리 3.56%를 적용받았던 A씨가 2.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20년간 원금 1억 원을 모두 갚으면서 이자 부담은 5천만 원이나 줄어든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애초에 정부가 광고했던 그런 효과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을 시행한 3월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안심전환 대출의 대출 금리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만큼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2차례 인하를 하면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 금리는 작년 1월 2% 초반대에서 올해 2월에는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금리도 작년 3월 2% 초반대에서 하반기 1.5%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의 말 들어보죠. 안심전환 대출을 실행할 때는 3% 초반에 그 대출자들이 2.6%의 고정금리로 전환한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다고는 보이지만 결국 1년 후에 보니까 시장금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이상 내려감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서의 효과는 좀 제대로 나타났습니까? 네,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안심전환 대출이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일조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나눠 갚아서 가계부담을 줄였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연체율과 중도 상환율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씻어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은 1.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인 1.8%보다 크게 낮았고요. 그리고 중도 상환율도 3.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는 1,207조 원, 1인당 2,400만 원꼴로 빚을 져서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의 40% 정도가 신용등급 1등급이어서 혜택이 저소득층 등 모든 계층에 고루 돌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사실 가장 불안한 것은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서민층의 경우에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이 사실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정책 시행 때부터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가운데 39%가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하라고 주장하면서 중산층 이하의 대출 구조 개선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1년째를 맞은 안심전환대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는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천억 원 이상을 완전히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이 2,066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각 주관사의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했으나 2천억 원이 넘는 이행보증금은 현대그룹이 부담할 위약금 명목으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정밀 실사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고 내각 주관사는 인수자금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은 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므로 현대그룹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 3천여 가구로 작년보다 61.3% 늘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계는 10만 천여 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해 52.1%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에서 2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인허가를 적게 받아 지난달에 증가폭이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공동주택 분양 승인 물량은 15,000여 가구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66.2% 증가했지만 지난해 월 평균 3만 가구 이상이 분양 승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총 5만 5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9.3% 줄었습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용인은 2월 미분양 분량이 6천 가구대를 유지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와 연계되지 않은 독립투자자문사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등장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 자산관리 시스템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도 일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중립적인 전문가로부터 금융상품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투자자문사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 회사가 주로 자사나 계열사 상품을 판매해 고객이 한 회사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자문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은행과 증권사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고객이 내는 자문료만 받아야 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의 투자 자문에 응하고 자산 운용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회사별로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입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 투자자들이 주식 대량 매도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외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형상 위험 회피 차원의 거래였더라도 주가를 일부러 낮추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투자자 26명이 각각 약 800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만기 평가일 도이체방크의 거래 형태는 시세 조종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주식 가격이 올라간 오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했고 장 마감 10분 전부터는 예상 체결 가격이 기준 가격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실제로 예상 체결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으로 남는 미혼자가 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적 항공사들이 오는 27일부터 국내선 제주 노선을 작년 대비 왕복 주 93회 늘리는 반면 나머지 내륙 노선은 주 34회 축소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6개 중 의사, 관제사, 손해사정인 등 상당수의 전문 직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봄나들이철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05만 대로 겨울철 대비 7.4% 증가했고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역시 각각 14%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찬바람에 종일 쌀쌀함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이렇게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계속해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보이며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반짝 추위 속에 강원 영동과 영남으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한 1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영하권이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11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단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곳곳으로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오후부터 자정 사이 강원 영동과 영남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서에도 오후 한때 비가 약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을 보시면요.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고요. 동쪽 지방은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영서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1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려져 오후부터 자정 사이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 8도, 울진 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츰 구름의 양이 늘겠고요. 오후에 영남 지역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14도, 부산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